안녕하세요.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미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2020년 국가직 7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엄청 고생 많으셨죠? 국가직 7급 시험이 이러한 유형의 국어 문제의 마지막 해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열심히 공부들을 하셨고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내년 시험은 과목이 유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진단 말이죠.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시험을 잘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 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다른 직렬의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우리 국가직 7급 시험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요. 일단은 문제 수는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작년에 문법 규범이 7문제였는데 2문제가 줄어들었죠. 갈수록 문법 규범이 줄어든다. 왜 그러냐? 이게 점점 국어 문제가 독해 문제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 문제가 무려 10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거의 5대5의 비율이죠. 그래서 독해 문제가 5대5의 비율로 늘어났다. 그리고 문학 문제 한 문제 늘어나고요. 어휘 한자는 작년에 비하면 한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특이한 점은 문법 규범의 경우에는 난이도라고 하죠. 난이도 자체가 조금 평이했다. 열심히 기출문제 풀고 기출 변형 문제로 공부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법 규범을 틀려서는 안 되겠죠. 틀린 학생들이 있겠지만 틀려서는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독해 문학의 비중이 확대됐다라는 것은 너무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박스가 있을 때 그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국어 테스트의 하나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론하기. 원래는 독해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제목 찾기, 주제 찾기,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그런데 가장 까다로운 게 추론하기였거든요.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사고를 한 다음에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데 그 추론하기와 같이 논리적인 사고가 여러분이 조금 더 한 차원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0문제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 지문의 길이도 조금씩 더 길어지는 경향이었고요. 지문의 주제도 다양했고 그리고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도출해야 되는 선지들이 추론하기의 선지이기 때문에 사고력을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위한 점수는 80점 초반, 85점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80점 초반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고요. 어휘 한자는 항상 2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시에서 한자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한자 문제가 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문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한자를 알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법 규범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습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이제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비중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그리고 어휘 한자는 그냥 꾸준히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말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닌 것은 하면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위표하고 시작하세요.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에 다 서술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활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음 어미와 결합을 시켜봐서 어떤 활용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흘렀다의 기본형은 흐르다가 되겠죠. 흐르다의 모음 어미가 어와 결합을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흘렀다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흘렀다. 흘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간의 르가 모음 어미와 결합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리을, 리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르불규칙에 해당합니다. 르불규칙 용언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이 맑고 파래 라고 했죠. 요거는 파랗다. 파랗다라는 형용사에다 어미가 아가 결합했을 때 뭐가 일어나요? 히읗 불규칙이 일어나죠. 히읗 불규칙은 히읗이 탈락하고 아는 에로 바뀐다. 그래서 파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히읗 불규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정에 이르러서야 이르다라는 거죠. 이르다, 이르다. 여기다 어가 결합하지 않고요. 이르러서야 러라는 어미가 결합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어미 어가 아니라 러가 결합했다. 이거는 러불규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것이죠. 불규칙 활용은 항상 똑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변화한다 라는 거라서 불규칙 활용이라는 말이 붙고요. 정답이 4번이었죠. 4번은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스밸브를 잠가야 한다. 요거는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그다 라는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뒤에 모음어미 아야라고 시작하는 어미죠. 얘랑 결합하게 되면은 잠그다에 아야가 결합하면 의가 규칙적으로 탈락을 하는 거죠. 어간에 의가 있는데 모음어미랑 결합하면 의탈락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탈락, 규칙 활용 이렇게 합니다. 의탈락 용언 또는 규칙 활용 용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잠가야만 규칙 활용이고요. 나머지는 불규칙 활용 용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 친 단어가 다이어로 묶인 것은 이라고 했죠. 이거는 동음이어와 다이어 묻는 문제잖아요.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다이어라는 거는 소리도 같고 의미도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중심된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다이 관계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동음이어예요. 동음이어는 뭐냐? 소리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바로 동음이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음이어 또는 다이어 구별하라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이어로 묶인 것은 정답이 3번이 됐어요. 3번. 여기서는 화초가 죽었다, 성질이 죽었다 이런 얘기죠. 죽었다는 대상은 다르지만 죽다. 기본적인 의미,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돼서 성질이 죽었다라는 의미, 성질이나 기운 따기가 꺾이다라는 의미로 서로 다이 관계죠. 죽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죠. 나머지는 모두 전혀 관련 없이 음만 똑같은 동음이유 관계가 됩니다. 의심하는 눈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눈이 튼다. 그러면 이때는 초목의 새싹을 얘기하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음만 똑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2번 글씨를 잘 쓴다라고 하면 펜이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선을 긋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글자의 모양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고요. 존댓말을 쓰다라는 거는 언어를 사용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동음이유 관계가 되겠고 4번 폭풍우가 치다. 요거는 바람이 불다, 세차게 뿌리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나뭇가지를 많이 치다 할 때 치다는 식물이나 가지를 뿌리를 밖으로 돋아 나오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전혀 관련성이 없이 음만 똑같은 동음이유 관계가 됩니다. 자, 3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한 공감적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공감적 대화 이런 거는 평소에 잘 못 봤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당황하지 마시고 이 지문, 예시 보기에서 말한 그대로 조건을 따라가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공감적 대화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힌트를 다 줍니다. 진정한 공감은 무엇이냐?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준다. 그럼 무조건 오답인 거예요. 그러면 공감적 대화, 진정한 공감은 뭘 얘기하느냐?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발언이 나오고요. 이 1번, 2번, 3번의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보면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공감적 대화로 가장 적절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 그래.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너무 속상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1번을 놓쳤다.
그럼 2, 3, 4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 지적, 해결책 제시, 조언하냐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2번을 보시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뭐래요? 안정감을 가져봐. 해결책을 막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며칠 쉬면서 생각해보면 어떠니? 해결책을 자꾸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감적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 찾아봐라. 조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거랑 거리가 있죠. 조언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다음 4번. 이번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 잘못을 막 지적하고 있죠. 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 잘못을 막 지적하고 일단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조언까지 하고 있어요. 잘못 지적질에다가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대화로 볼 수가 없어요. 공감적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전개 순서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전개 순서는 항상 뭘 봐야 된다고요? 선지를 봐야 되겠죠. 선지, 처음에 뭐 아니면 뭐로 시작해요? 나 아니면 라로 시작한다. 그럼 둘 중에 첫 문단으로 적절한 거 찾아라 라는 거죠. 자, 나.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면대면, 얼굴 대 얼굴 소통이다 라고 하면서 면대면 소통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라는 면대면 소통은 어쩌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당연히 화제를 제시하고 소개해준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나로 시작하는 1번과 2번이 옳은 선지 중에 후보가 되는 건데 라가 이어진다는 거는 그냥 공짜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라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보면 되겠죠. 가냐 아니면 다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라에서 가, 다로 둘 다 이어질 수는 있어요. 면대면 소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와 다의 논리적인 선후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이처럼 면대면 소통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게 가고요. 다는 그러나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간공간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즉, 면대면 소통은 시간공간의 제약이 있었다. 그런데 점차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다. 극복하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약이 있었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쉬웠어요. 요거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문제가 한 문제였는데 한시랑 엮어져서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자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한자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자, 요 한시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기역에 들어가는 건 뭐냐? 땅이 두터우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인데 지후, 땅 지자에 두터울 후자를 써서 지후가 적절하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름이 오니 나뭇잎이 푸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름이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청 앞에 나뭇잎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 숫자에 잎 옆자를 써서 수엽 요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을은 서늘하며 이런 얘기예요. 가늘은 서늘하여. 그래서 가을 추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자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 추자에다가 서늘하다, 서늘할 량자, 추량 이러한 한자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다음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우리 자주 다뤘던 작품 중에 하나고요. 기출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윤선도의 견회요라는 연시조예요. 연시조. 그래서 윤선도가 귀양살이 하면서 지은 5수 연시조고요. 사친, 그 다음에 충효를 노래를 했습니다. 각각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선지가 1, 2, 3, 4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는 슬프든 즐겁든 자기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고 해서 강직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시면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이 해야 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걱정할 줄 있으랴.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강직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타인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화자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냐 이 얘기인데, 나를 보시면요, 내일이 망령된 줄을, 즉 내일이 잘못된 줄을 나라고 해서 모르겠느냐, 알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그런데 이 마음이 어리석다죠. 어리석은 것도 다 임금님을 위한 다시로세. 아무가 아무리 뭐라고 일러도 제발 임금님께서 헤아려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하더라도 자기의 사정, 자기의 결백함을 임금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하소연하고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잘못을 더 뉘우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 잘못된 선지예요. 자, 그 다음 3번. 다해서 임을 향한 뜻을 밤낮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변함없는 연군의 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달을 보면은 추성 진호를 밖에 울어예는 저 시냇물아, 무엇한다고 낮과 밤을 흐르느냐, 낮밤에 그치지 않고 흐르느냐. 무슨 얘기야? 님을 향한 내 뜻을 좇아서, 즉 임금님을 향한 나의 변함없는 마음을 좇아서 이 시냇물도 똑같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금님을 향한 변함없는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라에서 어버이를 그리는 절절한 정이 표현되면 인간적인 면모 짐작할 수 있겠죠. 어버이를 그리는 정이 드러나는지 보면요. 넘어갔네요. 자, 라본 보시면 외는 산이에요.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리운 뜻,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많다, 그만큼 그리워한다. 어디서 외기록이는 울고 가느냐, 그만큼 부모님이 그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도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이에요. 7번.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법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법 문제 중에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오류 유형 중에 기역은 뭐예요?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은 경우를 기역에 해당하는 예시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어와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냐. 보어가 없으면 잘못된 것이죠. 디귿, 서술어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것이냐. 그 다음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것이냐, 이런 얘기죠. 기역은 서술어 주어 호응, 니은은 보어, 디귿은 목적어, 리을은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됐느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을 줄 알으셔야 돼요. 자, 1번. 내 말의 요점은, 이게 주어예요. 지속 가능한 지우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자. 내 말의 요점이 노력하자. 할 수 없죠. 요점은 노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엇은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점이다, 뭐뭐라는 사실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주어는 이러한 서술어와 호응한다고 우리가 수업 중에 자주 다뤘습니다. 그래서 내 말의 요점은 노력하자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주술 호응에 맞겠죠. 요점은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어가 누락된 경우이려면 보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보어는 뭐예요? 서술어 되다 또는 아니다 앞에서 복격조사인 이나 가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얘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어가 누락됐다는 거는 되다 아니다 앞에 보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결심했다. 되다, 여기 썼죠. 되다. 내가 직접 되다라고 했어요. 내가 직접 되다라는 거는 내가 무엇이 되다라는 보어가 필요한데 이게 누락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는 주어고요. 되다가 서술어일 때 되다 앞에 복격조사와 결합한 보어가 누락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번.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느냐? 자, 보세요.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여기서 서술어는 동행하였다죠.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동행하다는 누구누구와 무엇과 동행하였다, 동행하다, 이런 식으로 써서요. 무엇과 동행하다.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필요한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 필수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인 리을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4번 필수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냐라는 걸 서술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사람,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지하기도 한다. 의지하다는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또는 누구누구를 의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필수 부사어 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때때로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한다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옳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8번이에요. 8번. 자,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기역 리을.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밑줄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 밑줄의 앞뒤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을 보세요. 기역.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 누구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가르침 같은 것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번에서 뭐라 그래요? 교훈을 남길 만큼 유식하지 못했다. 유식한지 무식한지는 나와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며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어요. 이분은 근데 뭐래요?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은 농사를 반대했지만 자기는 됐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디귿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서 뒷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을 세웠을 때 내가 잘했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남을 내세워서 그 뒤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겸손함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을 남에게 돌려줘서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다.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황만금은 과도한 음주로 결국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나왔는데 리을 보시면 술의 물감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술의 물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려나갔다. 술과 함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쥐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도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선지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9번. 요거는 이제 살짝 까다롭죠. 살짝 까다로운 추론하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독해 문제 풀 때는요. 자기가 아무리 배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을 끊어내셔야 돼요. 지문 안에서 정답을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안에서 정답 도출을 위한 근거를 제가 다 표시를 해왔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1번이었어요. 1번이 잘못된 선지였습니다. 보시면 똠, 헷, 괴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에 관련된 게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 똠, 헷, 백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 같은 글자는 쓸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형 방식뿐만 아니라 확장형 방식으로도 이러한 글자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선지입니다. 자, 이 글 자체는 여러분이 이미 읽어봤다시피 이런 얘기죠. 컴퓨터에서 한글 구현 방식이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는 확장 완성형에서도 구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유니코드 2.0을 사용하면 조합형 방식을 만들 모든 글자 표현 가능하냐? 그럼 유니코드 2.0 보면 되겠죠. 보시면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 구현할 수 있는 이 모든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선지. 그 다음에 3번.
한글과 달리 영문자를 인코딩할 때는 완성형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보시면 여기 나와요.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이렇게 나오죠.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요 밑에 내용을 살짝 봅시다. 한글은 조합형과 완성형인데 조합형은 뭐냐면 자모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코드를 할당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조합한다. 이러한 방식이 조합형이고요. 아예 이 글자 하나의 코드를 부여한 것이 바로 완성형이에요. 하지만 영어는 예를 들면 cat, 뭐 도구 이런 거 하면 하나하나의 영어 알파벳을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완성형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즉 한글은 조합하지만 영문자와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문자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아니면 글자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다. 이 부분에 나오죠. 자모에 코드를 할당하거나 아니면 글자에 코드를 할당한다.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쉽지 않은 선지였어요. 이번에 지문이었어요. 이번에 지문들이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프리덤과 리버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글 전반적으로 어떤 제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프리덤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국가나 사회제도 등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리버티라고 한다고 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거 내용일치 문제니까 선지 볼게요. 1번.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는지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자유지상주의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죠. 강제를 극소화해야지 뭐예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A국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A국 시민이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는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프리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약으로부터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요.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에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는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 직업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덤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리버티는 보장이 되지만 프리덤은 보장이 안 된다. 그다음 세 번째,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에 리버티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리버티는 뭐냐? 물리적 힘보다는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4번,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즉 어떤 강제로부터 해소가 돼야 된다. 강제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강제로부터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맞게 되죠. 프리덤은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리버티는 어떤 강제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고요. 11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쉽게 푸셨죠? 가로는 그 앞에 있는 문장에 모든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하여 세 등급으로 구별하는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이런 거 따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이게 중요하죠.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교화 정도, 교화가 잘 되는지에 따라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이를 통해 봐야 돼요.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뭐에 관한 거예요? 교화의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요거는 우리가 문학 시간에 맨 처음 배웠던 시상 전개 방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음 시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백석의 여승이죠. 백석의 여승.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시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다? 여승이 합장하고 절을 했다. 나는 서러웠다. 이게 바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얘기고, 평안도에서 그 여자가 옥수수를 팔아서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결국 머리를 다 삭발했다라는 거는 승려가 되기 전에 일어난 과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가는 역순행적 구성의 시상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그대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가 먼저 등장하고 과거에 그 여자의 역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1번,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느냐? 나오죠. 백석이 평안북도 시인이기 때문에 향토적인 시어가 꽤 사용돼요. 가지취, 이건 산나무를 얘기하고요. 섭벌, 이거는 일벌을 얘기해요. 섭벌은 일벌을 얘기합니다. 토종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산꿩, 이런 것도 산에 서식하는 꿩, 이런 어떤 토속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수업 중에도 지적을 해드렸어요.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는 보시면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진짜 꽃이 좋아서 돌무덤가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슬픈 사연이 이래요. 어린 딸은 도라지꽃, 도라지꽃은 보라색이고 보라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보라색 꽃,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슬픔을 강조했느냐? 공감각적 이미지는 뭐예요? 심상의 전이를 얘기하죠. 이미지가 바뀌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어디 나타나느냐? 여기 있어요. 여인은 가을밤같이 차갑게 울었다. 이런 얘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심상은 뭐예요? 울고 있다. 청각이죠. 청각에서 이 시인이 특별하게 부여한 심상은 뭐예요? 가을밤같이 차갑게, 차게. 아, 차가워. 차가워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촉감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라는 심상의 전이가 일어났다.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론 선지죠.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추론하기 문제 1번. 로컬푸드의 범위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앞에 보시면 이는 로컬푸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생산, 유통, 소비, 즉 경제적인 요소가 고려됐다. 1번은 옳게 되겠죠. 2번, 로컬푸드 운동은 환경보호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식품 안전성에서. 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식품은 물론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하게 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과 환경보호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보시면 마지막에 나와요.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전 공동체 운동으로서 그 노력이 로컬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4번이 이제 잘못된 건데 보시면 지역 농가가 거대 자본에 의존해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인가? 일단 선지를 봐도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지문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 나와요. 보시면 전통적인 농업이 거대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역 농가가 거대 자본에 의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죠. 위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농업의 해체가 바로 로컬푸드 운동이 발화하는 배경이 된 것까지는 알지만 지역 농가가 거대 자본에 의존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농업의 해체가 로컬푸드 운동에 발화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선지예요. 자, 그 다음 14번.
재밌는 게 나왔죠? 우리 한글 수필입니다. 규중치루 쟁론기였어요. 이 작품은 여성의 관심사인 규방, 여성들이 모여있는 규방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7 친구들이 서로 자기 공이 더 크다고 싸우는 내용이죠.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규중 부인이 잠든 사이에 치루,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이 골무까지 막 싸워요. 내가 잘했네, 너가 잘못했네, 내 공이 크네. 이러다가 규중 부인한테 혼나서 감투할머니라 그래요. 감투할머니가 거기서 사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돼 있죠. 자, 기억에서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억이 뭐냐? 인화낭자가 말합니다. 인화낭자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다리미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인두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화로가 있으면 이제 사극 같은 데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제나 숯 같은 걸 넣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갖고 여기를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다 갈고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천 같은데 바느질 꼬불꼬불 잘못되거나 이렇게 우는 데다가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다리미 대신에 조금 이렇게 다리미 대신 더 좁은 분야의 부분에다가 판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두입니다. 지금 잘 보기 어렵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인두낭자가 말하되 그대네는 다투지 말아라. 나도 잠깐 내 공을 말할게. 미누비 새누비 누빈 걸 얘기해요. 누빈 것이 누구로 하여 저렇게 젓가락같이 고우냐. 혼솔기가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웁겠느냐. 바느질하는 재주가 평범하니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다 내 손바닥이 한번 씻으면 요 얘기예요. 이 내 손바닥이 한번 착 지나가면 잘못한 흔적이 딱 감춰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요의 공이 나로 인하여 광채가 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에요. 세요라는 거는 여기서는 바늘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느질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그 재주가 광채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에요.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빛날 수 있음을 자랑을 하고 있죠. 1번 풍자적 표현을 통해서 내면의 갈등 없고요.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 글의 주제긴 한데 이걸 충고하고 있지 않죠. 자기 잘난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 상대방 말에 허점을 최대한 부각,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3번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15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마치 신문 기사처럼 재밌는 글이 2개가 있고요. 조금 특이한 문제라서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1번부터 보면요. 가에는 제압하다, 제압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나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나는 가보다 객관적이다. 얘가 좀 더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압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위력이나 위험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서 통제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이겼다, 졌다만 써도 되는데 제압했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겼다, 승리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가보다는 나가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가는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정신력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나에서는 뭐예요? 수비의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작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 어떤 정신력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안 봐도 1번, 2번 선지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즉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예상을 뒤엎고 라는 말을 사용해서 원래는 모든 경기에 한국팀의 실력이 북한팀보다 낮게 평가가 됐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2, 3번 다 맞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는 3위에 입상했다.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했어 라고 하는데 3위 동메달이 아쉬운 결과라는 거는
아니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객관적으로 3위라는 성적 또는 동메달이라는 메달 획득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쉽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경기 결과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문을 보면은 지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처럼 당초 열세가 예상됐는데 무려 3위다. 예상을 뒤엎고 동메달 획득했다. 이래서 오히려 아쉽다기보다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정답 4번. 다음 16번.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선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이기적 이타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적 이타주의.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 소비의 시대와 비교해서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지겠군. 즉,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 쇼핑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 그죠? 적지 않은 쇼핑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 얘기고요. 2번 선지는 뭐냐? 가성비에 집착했다. 가격 대비 성능만 집착하면은 요거는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동물 보호를 위해 면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이기적 이타주의에 얘가 해당할 것 같다. 이 얘기고요. 네 번째,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있어서는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3번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서 면제품을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기적 이타주의의 소비에 해당하겠죠. 왜? 생태계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맞죠.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결합하는 거. 그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랑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결합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의 예래요. 그래서 단순히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은 이기적 이타주의의 소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도 옳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기적 이타주의라 하더라도 쇼핑이 줄어들지는 않다. 즉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게 다 맞아요. 그러면 잘못된 선지는 4번이겠죠? 자,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할 것 같냐?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기적 이타주의는 마지막 문단에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다.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했지 뭐가 더 많이 뭐에 더 중점을 둔다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비교해서 잘못 비교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판소리에 관한 거예요. 판소리 용어나 판소리에 관한 건데 항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하면은 앞뒤 문장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자, 가로로 발달한 까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러 계층의 청중을 상대로 하여서 뭐로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고 나와요. 언어의 층위, 즉 사용된 언어가 다양해, 막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층이 굉장히 다채로워. 왜? 어떻게 발달한 까닭이래요. 즉 언어의 층위가 막 다양하다는 이유는 여러 계층의 청중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층층이 쌓였다라는 의미의 적층적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를 평민문학에서 시작해서 양반까지 항유한 구비문학으로 봐서요. 적층문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죠. 1, 2,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전상 의미는 해설지에 써드렸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할게요. 미추진 부분이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1번, 우연찮게 우리가 배웠죠? 지안은 잔이 된다. 본말과 준말에서 배웠어요. 하지 않은 찬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는 우연하지 않게의 준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이 줄어들어서 우연찮게는 옳은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변변한 직업이 없다. 변변하다는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한 직업이 없어서 어디든 취업하길 바랬다.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가 되겠고요. 3번 칠칠치 못하게. 이런 거 단어 특이하죠. 칠칠하다는 성질이나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라는 뜻이에요. 특이하죠? 칠칠하다가 단어는 꼭 모양이 이상한데 좋은 뜻이에요. 반듯하고 야무져요. 일처리가.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중요한 문서를 막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칠칠치 못하게, 칠칠하지 못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칠칠치 못하게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리고 칠칠하지에서 칠칠 요것도 준말 보셔야 되겠죠. 칠칠하지 못하게 라고 했을 때 이 칠칠하지가 칠칠치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부분 하의 줄임이다 이런 얘기죠. 하의 줄임에서 앞에가 울림소리다. 울림소리. 그러면 아만 줄어들고 히읗은 뒤에 말과 결합해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옳은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솔직히 문제 보자마자 1초 만에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보너스 문제였죠. 정답이 4번이에요. 왜? 요걸 다 볼 필요도 없이 안절부절하다는 없는 단어라고 엄청 강조했어요. 어떤 단어가 사전에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다. 이렇게 7글자짜리 단어가 사전에 통째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표준어고요. 안절부절하다라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 학생들은 1초 만에 답이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문장의 구성이고요. 관형절의 종류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최근에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내가 어제 책을 산, 직접 그분을 만난, 이마에 흐르는 횃불을 추켜든 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절에 관형어미가 은는, 을던 이라는 관형어미가 결합이 되어 있죠. 즉 얘네들은 다 뭐다? 관형절이에요. 그리고 이 관형절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관계 관형절 하고요. 동격 관형절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해설지에 제가 해설을 써놨는데 보면은 관계 관형절은 뭐냐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겠죠?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 속에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계 관형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이 동격 관형절은 뭐냐?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관형절 안에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으로서 부족한 성분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 문장과 이 단어는 의미상 동격을 이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요. 내가 어제 책을 사니 이 뒤에 있는 서점을 수식하는데 이 서점이 관형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냐를 보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산 이라고 해서요. 부사어로서 생략된 성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 기억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 기억이 관형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다 이렇게 이미 완벽한 문장이지 기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동격 관형절. 정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마에 흐르는 땀. 이때 땀이 관형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땀이 이마에 흐르다라고 해서 이 피수식어는 관형절 속에 주어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땀이 이마에 흐르다라고 해서 주어가 생략된 성분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횃불을 축혀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관형절 속에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들다라는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관계 관형절이 됩니다. 그래서 동격 관형절은 2번, 1, 3, 4번은 관계 관형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다음 글을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것도 이제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공정하다라는 말에 공평성과 독립성이 조건이 되는데 이 선지가 약간 꼬여 있죠. 그래서 공평성과 독립성, 공정하다가 각각 이 지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기억.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뭔 소리야? 지문에 다 힌트가 있어요. 자, 봅시다.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뭐예요? 패배하지 않는 전략? 이기는 전략인 거죠. 근데 이기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즉, 함부로,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즉, 즉,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이냐, 요 얘기예요. 요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에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 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즉, 동전 던지기 게임이 외부 장치에 의해서 그 결과가 조작될 수 없을 때, 조작되지 않을 때는 독립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다. 라는 거는 외부적인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거고, 따라서 이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장난 같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앞면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요. 뒷면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앞면이 나온대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장치가 되면 공평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공평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즉 공평에 대한 얘기는 뭘로 정의된다?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충분히 여러 번 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은 뭐라고요? 충분히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이 공평한 횟수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니은은 뭐라 그랬어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때 충분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동일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평하지 않다가 아니라 공평하다가 옳게 되겠죠. 공평하다. 그래서 니은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 디귿.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이 차이가 커요. 앞면이 막 우르르 나오거나 뒷면이 우르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공정하지 않는 것인가? 지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상식선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는 것은 두 개의 나오는 확률이 거의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공평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에서 말하는 동전 자체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커버리면 똑같은 횟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고, 그죠? 공평하지 않고 결국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기억 디귿이 옳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 푸셨어요? 고생하셨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네이버에서 김희진 기특한국어 검색하셔가지고 카페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7급 문제랑 관련해서든 아니면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풀어봤죠? 정신없이 풀었어요.
이 국가직 7급이 전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이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직 7급은 문제 유형이 바뀌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독해 문제가 내년에도 출제가 꽤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늘 이 국가직 7급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내년에 국가직 9급 또는 지방직 이러한 직렬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파트, 관형절 다뤘죠? 다이어 다뤘죠? 이런 것들 꼭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추석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앞으로 공부 계속 해야 되는 학생분들은 저와 함께 또 수업도 듣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면서 혼자 외롭게 방구석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공부하면서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